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님,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요? 뭘까요? 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바로 이 정이군요. 다소 개인적인 좀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함께하고 나누고 어울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좀 정이 많은 민족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로부터 오죽하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혈육도 아닌데 사촌이라고 붙인 거. 이건 가족만큼 친하기 때문에 사촌이라는 그런 말이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 후손에게까지 좀 잘 이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풍토가 좀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도 하면서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요즘 이 이웃 간의 분쟁이 잘 날로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하긴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 이웃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윗집에서 쿵쿵거려서 정말 너무 살 수가 없다. 아니면 뭐 윗집에서 물이 새갖고 곰팡이가 나는데 이게 원인이 자기네 집이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소송도 하고 또 나는 낮에 집에 없는데 밑에 집에서 당신네 집이 낮에 너무 떠들고 쿵쿵거려서 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MC님. 이런 문제가 사실 대화로 해결되면 참 좋은데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법대로 합시다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웃 간 분쟁 해결의 모든 것입니다. 네, 오늘도 김예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원의 김예지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더 일상적인 법률 분쟁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일상생활 속 분쟁 유형.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 분쟁 유형,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년에서부터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어떤 취소 분쟁 건들을 정말 많이 담당했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들도 굉장히 많이 취소가 그렇죠. 됐고요. 맞아요. 뭐 항공권서부터 호텔 예약도 그렇고 특히 좀 다규모의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이는 행사를 좀 금지하다 보니까 결혼식 같은 거 취소하게 되면서 위약금이나 이미 지급한 예약금 같은 거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 문의 굉장히 많아서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런 예약 상담, 예약 환불, 취소 관련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김혜지 변호사님, 이렇게 일상생활 속 분쟁, 이거 어떻게 많이 다루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산하에 있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문제된 분쟁이나 요즘 많이들 하시는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회원권과 같은 계속거래 관련 분쟁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대부분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로 헬스장도 방문을 하지 못하시고 필라테스나 요가 수업도 가시지 못하시니까 위약금이나 계약 해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채광도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여러모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윗집인데요. 윗집에 새 쌍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 새 쌍둥이라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다니는 통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밤낮 없이 쿵쿵거리는 통에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윗집에 올라가 항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윗집에서도 사과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시킨다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한 5번은 전화를 걸었고 3차례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인데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층간소음, 이거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극단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그 이웃 간에 정말 살인 사건도 맞습니다. 났던 거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이런 층간소음, 일단 어떻게 해결하면 제일 좋을까요? 층간소음 발생 요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난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뭐 경찰도 출동하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층간소음의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먼저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아이들 뛰는 소리, 뭐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이런 게 굉장히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청소기나 뭐 믹서기, 세탁기와 같은 그런 가전제품 소음도 상당 부분 소음을 유발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만 뛰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이제 발 뒤꿈치 쿵쿵거리면서, 어른들이 쿵쿵거리면서 걷는 소리도 굉장히 소음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요즘은 있고요. 뭐 오락 같은 거 하면서도 어른들도 막 게임하셔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런 거 하시면서 발 뒤꿈치로 쿵쿵 내는 소리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기 소리도 굉장히 큰 소음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집에서 피아노를 치신다거나 크게 노래를 들으신다거나 노래 연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음 유발을 하는 행위들을 하시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1차적으로 이런 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해당 집에라든가 뭐 위아래 집 정도에다 연락을 취해서 좀 소음을 줄여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이제 아무래도 분쟁에 대한 합의점과 어떤 조정안을 받으면 재판상 똑같은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거나, 사실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방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직접 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담당 조사관이 나오셔서 현장 조사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뭐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도 진행해 주셔서 입주민 간의 어떤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좀 도움을 받아보시라 이런 안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층간 소음이라는 게 이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 층간 소음 기준이 뭐 이렇게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의 종류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구조적인 특성상 공기를 통해서 멀리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런 층간소음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우리 법에서 표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야간을 나누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을 통해서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긴 한데 이게 소송 배상 받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당신네들이 너무 시끄러우니 이사를 가라.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 테니 이사 비용을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층간소음을 좀 극도로 일으켜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뭐 민사적인 배상을 받겠다 하시면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는데요. MC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그 정도의 극도한 소음이었냐, 내가 살 수 없을 정도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그런 소음을 유발했냐, 이런 부분을 입증하시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기준을 부분이 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해를 구하는 측,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증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즘은 거꾸로 이제 순간소음의 피해를 주장하시면서 오히려 막 윗집에다가 이제 막 막대기나 우퍼 같은 걸로 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저도 그런 얘기 한다거나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자주 찾아가고 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뭐 집에 심지어 침입하는 그런 사례도 보복 있었거든요. 형식으로. 그렇죠.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보복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오히려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복형 소음 유발이 너무 심해서 이사를 가게 된 사안에서 뭐 이사 비용 및 주거지 월세 등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을 오히려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또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합니다. 이 사연자분은 그 소음 때문에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도 몇 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항의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막 초인종을 막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이런 방법 괜찮은 건가요? 제가 그래서 앞서 해결 방식으로 제시해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로 뭐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당신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고 또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이제 처음부터 바로 대면했을 때 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감정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오히려 정말 큰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서로 저희 집 아이가 있어 좀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양해도 맞아요. 구하고 서로 좀 배려하고. 그렇죠. 저희가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좀 애들이 자유롭게 놀아도 되는데 뭐 10시 넘은 시간에는 9시 넘은 시간에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좀 서로 좀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항의 방식에도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적정한 선이 있는데 이제 우리 판례에서 보면 뭐 수시로 찾아가서 문을 막 격하게 두들기면서 욕설을 임삼고 심지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벗어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뭐 모욕죄나 협박죄가 좀 적용될 수도 반대로 있죠. 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또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항의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이런 층간 소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당연히 서로 배려해서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낮 시간의 생활 소음은 서로 양해를 해주는 그런 미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일상적인 생활 소음까지 어떨 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층간 소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현장 진단을 받으신 후 현장 진단 결과를 수집해 놓으시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 또는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나중에 혹시나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것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서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재건축이 가까운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도배도 싹 새로 해주고 화장실도 수리를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왔죠. 그런데 이사 온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 윗집으로 달려갔는데 윗집은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물이 새는 곳을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배관 업체를 불러 저희 집을 여기저기 뜯고 확인하게 되었죠. 문제는 윗집 배관인 것 같은데 윗집에서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뭘 건드린 것 같다고 전혀 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이미 도배도 해주고 할 걸 다 해줬으니 저희 보고 고쳐 살든지 윗집과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 분쟁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선 곰팡이가 생기고 정말 불편한 게 많은데 저희는 어디에다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이거 너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누수에 대해서 책임을 윗집에서 져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져야 하나요? 실제로 이제 서울에도 노후된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하면서 누수 관련한 분쟁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 누수 탐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 누수의 문제가 윗집이다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윗집에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윗집이 져야 하는 것이고 집주인은 임차인의 이런 누수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정당한 권리를 좀 행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노후된 아파트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수 고장 원인을 찾는 곳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이거 누가 잘못했나 맞아요. 막 이런데 보통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아니면 이걸 누수를 하자보수를 하든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들은 누수 방지를 위해서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이전에 혹시 누수 이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혹시 관리사무소에 누수 탐지 인력이 있다면 그쪽에서 누수 탐지를 받으시고 만약에 누수 탐지 인력이 없다면 누수 탐지 업체에 요청을 하셔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의 원인이 된 곳이 다른 세대라면 보수 비용과 함께 누수 탐지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누수 탐지 비용은 약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에도 누수 원인이 된 세대에서 비용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액 심판 등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 누수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누수나 고장의 원인 자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비용을 보전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청구가 있으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이 명백해야 하거든요. 누수 탐지를 하면 어느 정도 누수 원인이 밝혀지니까요. 만약 누수 보수 공사가 금액이 누수 탐지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누수 탐지를 진행하시고 원인을 찾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누수공사 금액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누수공사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또 다시 같은 곳에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세로 살다 보면 사실 자잘하게 이렇게 고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자 분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누수가 발견했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부분과 또 임차인이 고쳐야 될 부분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이 부분 정말 변호사들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 민법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이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 이제 집 빌려줬으니까 땡이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
유지시켜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면 임차인은 이제 민법 제374조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집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또한 이제 민법 제615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집에서 나갈 때, 반환할 때 원상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왜 큰 공사는 임대인이 하고 자잘한 공사는 임차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배관고 공사 같은 건 주인이. 맞습니다. 뭐 조그만 뭐 하수가 문고리 막혔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전세 들었거나 월세 든 사람들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MC님 맞아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법적으로 다듬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인 설비 교체, 뭐 천장 누수, 뭐 보일러 하자 같이 이제 이런 큰 공사, 집에 원래 사용 수익하는데 직결되는 그런 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임차인이 살면서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들어가게 되는 수리의 경우 있죠. 뭐 문고리가 부러졌다거나 뭐 샤워기 헤드나 뭐 형광등 같은 거 교체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도어락 건전지 교체, 뭐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 큰 공사, 뭐 누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해서 임차인이 기다리다 본인이 직접 수리한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에 대해서 이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영수증 같은 걸 잘 보관하고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증거. 저 증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 김 변호사님, 우리가 이게 전세 관련된 소송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 또 이웃 간의 소송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사안들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사실 이런 이웃 간의 분쟁들은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더 큰 싸움이 돼서 법원에서도 끝까지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비용이 수천만 원대로 드는 이런 큰 하자가 발생을 하였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감정도 받고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저희가 생활 속에서 겪는 하자들은 사실 그 정도는 항상 아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이나 또는 이제 합의안을 도출하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법원에 가서 법대로 하라는 그런 태도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감정이 더 상하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정말 김혜지 변호사님처럼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부 결혼 30주년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유럽 일주를 다녀오기로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설마 올해까지도 이렇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겠냐 하는 마음에 작년 연말에 호텔과 렌터카 등을 싹 다 예매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위험한 상황이라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중에는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는 상품도 있었고 취소 시에 20%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예약들 전액 환불은 어려운 건가요? 아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런 경우 겪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말 이러다 우리 여행 한 번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호텔, 항공권, 환불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것들 정말 이거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왜 요즘은 워낙 뭐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거 뭐 가격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다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방법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좀 싸다 싶어서 들어가 보면 환불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환불 불가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그 문서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약관이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이 약관도 사실은 계약서입니다.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개별 당사자가 사이트
하는 걸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도 결국 내가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약관은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서 보면요,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약관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가중시켜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환불 불가 약관이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나 해지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부당한 약관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 숙박 플랫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소비자 스스로 이런 옵션에 그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내가 스스로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이 경우에 환불 불가 자체만으로 불공정 약관이다, 이게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가 약관이 무효임을 판단하는 데 주요 기준이 되는데, 이때 이 불이익한 내용과 이게 발생할 개연성,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약관이 무효다, 이건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상 회복에 따라 이제 소비자는 그때 지불한 금액만큼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 분쟁이 굉장히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뭐 몇 달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아니면 뭐 몇 주 전까지는 70% 환불, 또 일주일 안엔 50% 환불, 뭐 이런 식으로 취소 페널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페널티, 이게 적절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적절하지 않고 너무 과한 취소 페널티가 있다, 이러면 이거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취소 페널티를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위약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절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을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숙박업, 여행업, 예식업, 가구, 가전제품, 세탁물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위약금을 더욱 감경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 계약 해제 요청을 할 경우 여행 개시 30일 전 통보 시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 요금의 10% 위약금, 그리고 10일 전까지 통보 시에는 15%, 여행 당일 통보 시에는 50%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입국 금지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인 고시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이걸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관에 동의해서 계약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또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뭐 예약, 취소, 환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디 산속 깊은 펜션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는 길이 뭐 도로가 막혔다거나 이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일 취소, 이거 가능한가요? 그럼 이거 위약금 하나도 안 내고 100%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운송기관 등의 파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취소는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택트 열풍으로 산속에서 외딴 펜션이나 가기 어려운 조용한 곳들이 새로운 관광지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만약 폭설이나 폭우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약 숙박업소의 접근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나 위험하다면 소비자에게 이런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계약 현장에 오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부당해 보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도 어떻게 휴식을 제대로 취하겠어요. 돌아가는 길이 너무 걱정돼서 밤사이에 고립되면 어쩌나 걱정돼서 잠도 잘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불을 한번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의사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면 반환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뭐 여행, 숙박, 시설 이런 거 관련된 법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럼 이런 어떤 기간으로 민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신고를 할 때 어느 기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아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우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쪽에서 피해 구제를 직접 받으시거나 분쟁조정센터로 이관을 해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약관이나 거래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불공정 거래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표시 광고, 불공정 약관, 부당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등에 대해서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72.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1372.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홈쇼핑을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잘 사면 정말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유심히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곧잘 구매하곤 하죠. 얼마 전 운동기구를 보고 혹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운동하시는 모델을 보니까 저도 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운동 효과도 좋을 것 같아서 비싼 운동기구를 덜컥 할부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배달 온 곳을 보니 부피도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소음도 너무 크고 모델들처럼 제가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실 이 홈쇼핑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MC님,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홈쇼핑에서 구매한 거 보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사실 좀 맞아요. 실패하는 복불복이에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실패한 물건 보면 이렇게 그래 뭐 환불해니까 근데 너무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쓰자 사실 이러기도 하고. 버리는 경우 너무 맞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 귀찮다고 이렇게 놔두고 그럼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의 운동기구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거 할부로 샀어요. 그럼 이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홈쇼핑에서 체결한 물품 매매 계약은 통신 판매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 판매로 구매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이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 구매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단, 물품의 훼손이 있거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요, 안마의자를 홈쇼핑으로 구매를 했는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대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였으나 안마의자의 배터리의 사용 흔적이 확인되어서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침대 또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봐서 아무리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운동기구 같이 부피가 크고 사용 즉시 가치가 감소하는 고가의 가전들은
청약 철회가 인정되기 쉽지 않고 청약 철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운송비 등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구매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홈쇼핑 광고를 보면 무조건 뭐 환불된다 했는데 그거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홈쇼핑이 또 하나의 매력은 할부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뭐 고가인데도 36개월 할부. 이러면 뭐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혹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덜컥 계약했는데 이게 활부로 산 거예요. 이 활부로 산 것도 이렇게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MC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 할부가 정말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죠. 뭔가 목돈이 안 들어가니까. 36개월 정도 나눠내면은 뭐 한 달에 19,900원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할부 거래에 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할부 거래에 관한 규제의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에 보면 앞서 김예지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자상거래법과 비슷하게 청약의 경우에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다만 할부거래법에서는 그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그 전자상거래법과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품이 훼손되거나 재화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나 시행령으로 정해둔 재화의 경우에도 이제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데 이 시행령으로 정한 재화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에어컨, 보일러 같은 게 포함이 되게 되고요. 또 설치하는데 전문 인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부속 자재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은 건지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선택해야 이게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에서 대폭 할인 행사를 한다기에 1년 이용권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제대로 운동을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헬스장 관리나 청소 상태도 엉망이고 약속과는 달리 여러 수업은 개설되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다닌 지 2달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10개월분은 환불받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니 처음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한 달치는 빼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 이용료 100만 원을 냈고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라 제가 2달 다녔으니 20만 원쯤 안 되게 빼고 나머지는 돌려받겠구나 싶었는데 그건 할인된 가격이고 원래는 한 달에 30만 원이라며 60만 원을 빼고 40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이 말이 되나요? 이게 등록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1년 단위로 등록하는 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사연자 분처럼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이렇게 등록할 때는 할인된 가격이었어요. 근데 환불을 받을 땐 원래 가격 그걸로 이렇게 감해서 받나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은 그냥 그날 결제하시는 게 제일 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은데요. 하려고 했는데 의욕은 그런데 꼭 저도 뭐 한 달, 2달 하고 안 다닌 경우 너무 많거든요. MC님 한 달, 2달 하면 사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1년씩, 뭐 심지어 몇 년씩 되는 기간을 덜컥 결제하는 건 이렇게 오랜 기간 했을 때 할인율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환불을 요청하실 때 항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사연과 같이 이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할인가라고 하면서 환불 불가라고 써 있는 곳도 많고요. 이런 거래가 방문 판매 법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제 체육관 이용 같은 게 매달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존 계속 거래 유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판매법에 적용을 받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그 계약에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그 계속 거래 관계를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해지 후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당연히 내가 이용한 부분만큼은 빼야 할 거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위약금, 중간에 해지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의 귀책, 그러니까 단순 변심, 내가 더 이상 운동하기 싫다, 내지는 뭐 이사를 가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운동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경우에 취소일까지 이용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 이용 금액의 10%의 위약금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는 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금액이 정가인데 너가 1년간의 금액으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할인한 금액이 이거니까 이만큼만 내자, 이렇게 정해둔 경우에 이 위약금을 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불한 이용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는 뭐 원래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막상 이제 분쟁 해결 기구에 가게 되면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계약금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12달이면 나눠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쟁 해결 기관이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결정 기관이 법원에서 결정한 것처럼 이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쟁 조정 결정은 사법부가 아닌 일반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성을 띠지는 않고요.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정 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을 하면 그것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만약 한쪽 당사자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결정문 자체의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분쟁을 겪고 나시면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분쟁 조정기관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이 사업자의 불수락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기관에서 시정 조치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홈쇼핑이든 뭐 이런 운동을 하든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커튼 업체에 맞춤 커튼을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정확히 사이즈를 기재했는데 그새 배달 온 건 저희 집 사이즈와 맞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맞춤 커튼을 구입한 건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판매 측에서는 제가 기재가 사이즈대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환불을 요청하거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맞춤 커튼, 이런 맞춤 물건, 사이즈 안 맞는 거, 이거 잘못된 제품 경우 어떻게 환불 요청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이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커스터마이즈 됐다 그러죠. 개별 생산되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주문 제작 상품, 지금 우리 사연과 같이 커튼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매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내가 기재한 대로 만들어줬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 커튼 사이즈와 맞지 않다고 해서 환불이 인정되기는 좀 어려우실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의 과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환불이 어렵다고 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조정 과정에서
통해서 판매자분이 사이즈를 좀 재측정해서 유상수선해 주시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예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내고 유상 수리의 방식으로 좀 해결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 한번 주문을 받으시고 나서 판매자가 다시 전화나 문자 등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사이즈를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소비자분들도 이런 절차에서 문제가 확인되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몇 센치 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정말 잘못했는지 확연히 알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건 분쟁이 조금 수월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생활 속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나 분쟁 해결법 한번 쫙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가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고 또 이미 금전을 지급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실생활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 기준을 찾아보신 후에 그것을 토대로 판매자나 사업자 측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자나 사업자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부합하는 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합의가 만약에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 상담센터로 소비자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1372 이거 꼭 기억하면 그게 팁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좋든 싫든 여러 이웃과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데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면 정말 이왕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김혜지 변호사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네, 오늘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분쟁에도 늘 법률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조금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